2024년 9월 평양 중심부의 한 특별저택.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주혜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복도는 김정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정이가 뭘 안다고. 내 딸 교육은 내가 결정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도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가 왜 김주혜를 버리고 이곳으로 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평양 중구역 땅 청사. 그날 아침 저는 만경 대형 명학원 영어교원으로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만경 대형 명학원 교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만경 대형 명학원. 북한 최고 권력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특별교육기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간 고위 간부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덕분이었습니다. 박민서 동무, 오전 10시까지 중앙당 조직부에 출석하시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중앙당 조직부 호출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승진이거나 아니면 숙청이거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제가 실수한 일이 있었나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짚었습니다. 수업 중에 당의 노선과 어긋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나? 학생들에게 금지된 표현을 가르친 적은 없었나? 당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직부장 앞에 섰습니다. 박민서 동무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조직부장의 첫 마디에 안도했습니다. 숙청은 아니구나. 원수님께서 박민서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무 비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김주혜 동무의 전용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주혜. 김정은의 둘째 딸. 북한 다음 권력 서열 1순위로 거론되는 그 아이의 전용교사라니. 영어와 세계 정세를 가르치시오. 단 모든 교육 내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업 내용은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부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교육 지침서입니다. 단 한 글자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김주혜 동무는 미래 우리 공화국을 이끌 분입니다. 박민서 동무의 어깨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가족을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마디의 말실수가 제 가족 3대를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서야, 조심해라. 김정일 동지 시절에 요리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김정일 동지 돌아가신 후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중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저는 김주혜의 전용교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평양 중심부의 한 특별저택에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첫 수업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딸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아이의 눈을 통해 저는 북한 권력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3년 4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주혜는 당시 11살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앉아있는 교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형 태블릿 PC와 외국 원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굶주리던 시기에 이 아이의 책상 위에는 스위스 초콜릿과 프랑스산 생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영어로 자유는 뭐라고 해요? 첫 수업에서 김주애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금지어였습니다. 특히 권력층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프리덤입니다. 하지만 주의 동무, 우리 공화국에서는 자유보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교육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했습니다. 그럼 프리덤하고 리버레이션은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프리덤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리버레이션은 인민 전체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를 구역질 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에서 승인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수님께서 지시하셨다. 김주애 동무의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하라.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원수님, 김여정 동무께서 이미 승인하신 내용인데. 다른 간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이가 뭘 안다고. 내 딸 교육은 내가 결정한다. 쿵.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주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인 것처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도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2023년 9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중에 김주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조선 애들은 뭐 먹고 살아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가 답하려는 순간 김주애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거짓말. 저 어젯밤에 아버지 서재에서 남조선 영상 봤어요. 거기는 음식이 엄청 많던데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 영상을 몰래 보고 있었고 그것을 김주애도 봤다는 것입니다. 주의 동무,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도 보는데. 아버지는 맨날 남조선 드라마 보세요. 근데 우리 인민들한테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 위에 세워진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김정은 본인도 남한의 풍요를 알고 있으면서 인민들에게는 거짓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주애였습니다. 겨우 11살인 그 아이는 이미 체제의 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북한의 다음 독재자가 될 것이고 수백만 인민을 굶주림 속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공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2024년 초 김주애의 수업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고 다른 날은 김여정이 와서 수업 내용을 감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렸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민서 동무, 김주애 동무에게 군사 영어를 가르치시오. 미래의 최고 사령관이 되실 분이시니. 김정은의 지시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여정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 군사교육은 중단하시오. 김주애 동무는 외교와 문화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 중앙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원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부 교육 방침은 제가 관리합니다. 김여정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주애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2024년 6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김주애의 생일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모여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정아, 내가 감히 내 딸 교육에 간섭해.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주애를 이렇게 키우면 제2의 김정남이 됩니다. 외국 문물에 취해서 체제를 배신할 겁니다. 김여정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김정남. 김정일의 장남으로 외국 생활을 동경하다가 결국 암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그런 놈과 비교해. 탕.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지금 술 드시고 계시죠? 요즘 매일 술만 드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닥쳐. 내가 원수다. 내 말이 곧 당의 결정이다. 오빠가 쓰러지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주애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섭정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술에 취한 채로 복도로 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지금 들었어? 원수님,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정은은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보위부 요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민서 동무,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당신 부모님과 언니를 생각한다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 김여정과의 권력 투쟁,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 구도의 혼란. 북한에서 권력 중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운명만 있었습니다. 영원히 입을 다물고 살거나 아니면 제거되거나. 2024년 9월,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김주애 수업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만강 쪽 지도를 몰래 샀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민서야, 무슨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내 눈빛을 보면 안다. 위험한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가족 생각해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김정은의 변덕이나 김여정의 숙청 명령에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탈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김주애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충성스러운 교사였고, 밤에는 탈북을 준비하는 배신자였습니다.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첫째,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 줄 돈, 중국에서 숨어 지낼 생활비,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비용. 최소 미화 5,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김주애 수업 후 받는 특별수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당 간부들이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들을 장마당에 몰래 팔았습니다. 스위스 시계, 외국산 화장품, 고급 술들. 5개월 만에 미화 4,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둘째,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를 찾다가 보위부에 걸리면 즉시 총살이었습니다. 저는 만경대형 명학원 시절 동료였던 한 선생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은경아, 혹시 두만강 쪽에 아는 사람 있니?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친척이 거기 살아서. 은경은 저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봐. 조심해, 민서야. 쪽지에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김주애 수업이 겨울방학으로 중단된 틈을 타서 온성군으로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친척 방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당신 평양 사투리 쓰네.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교사입니다. 뭘 가르치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브로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묻지 않을게. 돈은 얼마나 있어? 4,000달러요. 부족해. 최소 5,000은 있어야 해. 그럼.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특별해. 당신이 남한 가서 할 이야기가 있을 거야. 4,000달러면 해주지. 그는 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3월 초에 연락할게. 그때까지 준비해. 옷은 검은색으로 입고 짐은 작은 배낭 하나만. 핸드폰은 두고 와야 해. 셋째,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2025년 2월 설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떡국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서야, 왜 우니? 좋은 날인데. 그냥.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민서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이해한다. 다만, 살아만 있어라.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진실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이대로 떠날까.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공범이 됩니다. 보위부가 추궁할 것이고 부모님은 고문당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습니다. 2025년 3월 5일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온성군 남양마을 뒤 강가에서 만나.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김주혜 수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봐요. 김주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주혜 동무.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을. 내일이면 저는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작은 배낭을 쌌습니다. 부모님 사진 한 장, 제 졸업장, 그리고 김주혜가 제게 준 편지 한 통. 새벽 2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방문 앞에서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불효녀 민서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가족도 명예도 안정된 삶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고. 2025년 3월 6일 새벽 3시 함경북도 온성군.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두만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2, 중년 남자 2, 그리고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 말없이 따라와. 소리내면 다 죽어. 브로커의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얼음이 갈라진 틈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 지금.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저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는데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 멀리 북한 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5분.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가. 다시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서 가던 중년 남자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으악!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브로커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다 죽고 싶어. 남자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분 후 저희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차로 뛰어.
빨리! 브로커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절대 나오지 마. 중국 공안 검문 있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짐칸 속에서 저희는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저희는 연길시 외곽의 한 조선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숨어 있어.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송이야. 북송.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것은 곧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천천히 먹어. 저는 울면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6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 공안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북조선 사람들 숨기는 집 있으면 다 신고하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옷장 속에 숨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 집은 우리 친척들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확인 좀 하자. 공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옆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기 북조선 사람 있어요. 공안들이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희와 함께 두만강을 건넌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옆집 사람들, 북송될 거야. 수용소 가면 고문당하다 죽을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는 동안 누군가는 잡혀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상하이로 가야 해. 거기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배를 탈 거야. 얼마나 걸려요? 한 달. 그리고 추가로 2,000달러 더 내야 해.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상하이 가서 일해.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한 달에 500달러 벌어. 4개월 일하면 돼. 상하이에서의 4개월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식당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짓물렀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4개월 일해서 겨우 1,500달러를 모았습니다. 500달러 부족한데요? 알았어. 한국 가서 갚아. 내가 믿는다. 브로커는 의외로 인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드디어 동남아시아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 저는 중국 땅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8개월간의 도피 생활. 공포와 굶주림의 나날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라오스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오는 길은 악몽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을 3번이나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추가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미얀마 국경을 넘을 때는 밀림 속을 이틀 밤낮 걸었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군인들한테 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혼자 가야 해. 나는 여기까지야. 마지막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요? 택시 타. 영어로 코리언 엠버시라고 해. 알아듣는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엔티안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상점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북한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코리언 엠버시, 플리즈.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8개월간의 도피 생활.
두만강의 추위, 중국에서의 숨바꼭질, 동남아시아 밀림 통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서입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교사였습니다. 어디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만경대형 명학원. 그리고 김주의 동무의 전용 교사였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주예요? 김정은의 딸 김주예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급히 나갔습니다. 10분 후 대사와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주애에 대한 모든 것, 김정은과 김여정의 권력 투쟁, 북한 최고 권력층의 내부 사정. 박민서 씨, 당신은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12주 동안 저는 한국어, 한국 문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북한 내부 고발, 인권 보고서, 그리고 김주애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김주애, 북한 차기 후계자로 주목. 사진 속 김주애는 아버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쳤던 인연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북한에서 뭐 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교사였어. 저도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저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앞으로의 꿈. 2026년 2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박민서 씨는 영어를 전공하셨으니 영어 강사나 통역사는 어떠세요?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영어 강사.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할 거예요? 지방에서 할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요? 대치동 학원과 같은 데는 경쟁이 심해서 대치동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김주애를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세뇌가 아닌 교육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2026년 3월 대치동 학원가. 네온사인이 빛나는 학원 간판들 사이에서 저는 작은 영어 학원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학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는 경쟁이 치열해요. 학생 성적 안 오르면 학부모들이 가만 안 있어요.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서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출신이세요? 말투가 좀 특이한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헐, 탈북자세요? 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박. 선생님,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교사였어요. 너희들처럼 학생들 가르쳤어요.
북한에도 학원 있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북한에는 학원이 없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왜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헐, 완전 다르네. 우리는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는데.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선생님 의견에 반박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법 설명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다니. 아, 맞아. 선생님이 실수했네. 고마워. 저는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은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대치동에도 충격은 있었습니다. 첫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이번 모의고사 2등급 나왔는데 1등급 만들 수 있죠? 학부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결과를 내야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데 북한에서는 교사가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학부모는 무조건 감사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사가 서비스 제공자였습니다. 학부모는 고객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성적 안 오르면 다른 학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학부모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녁 11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갔습니다. 내일 또 학교 가고 저녁에 또 학원 와야 했습니다. 선생님, 전 매일 밤 12시에 집에 가요. 주말에도 학원 와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자유가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학생들은 자유가 있지만 경쟁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것이 나은 걸까? 아니, 둘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었습니다. 남한 학생들은 적어도 학원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저는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선택 자체가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제가 대치동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부모들이 만족했습니다. 학원장이 제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아해요. 북한 이야기도 해주고 영어도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대요. 학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후 남았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뭔데? 선생님은 북한이 그리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그립죠. 고향 풍경도 그리워요. 하지만 북한 체제는 절대 그립지 않아요. 선생님은 후회 안 해요? 탈북한 거.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왜요?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거든. 너처럼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몰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김주애를 가르칠 때는 매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한마디 말실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대치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교육이 아니라 성적 경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는 감옥이 아닙니다. 밤늦게 학원을 나서며 대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학생들이 오가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감시받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는 아버지 옆에서 다음 독재자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제가 가르쳤던 김주애를 만나서 말하고 싶습니다. 주애야, 진짜 자유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 대치동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